전세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예상적 일대를 좀 말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전세 금액이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7월 이후부터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신 분들이 새롭게 신규 계약을 맞이하는 첫 한 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7월 30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전세 금액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아니다, 전세 금액은 더 안정화되면서 떨어질 거다라는 하락론을 또 펼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팽팽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뉴스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제가 자료를 통해서 올해 전세 금액이 하락할 지역, 그런 지역 일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로 도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을 두고 집값 하락론과 상승론이 시장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내년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며 매매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상승론과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이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라는 하락론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7월을 주목하는 이유로서는 정부가 추진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되는 전세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시작점이 7월달이기 때문입니다. 4년간 못 올린 전세 가격이 단숨에 현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전세 계약 청구권 해제는 기본적으로 5% 묶였던 이 전세 가격이 현 수준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의미라며, 그에 따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도 그만큼 회복될 거다. 그리고 실제 지난 2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KB부동산 기준 약 18.8%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지난 2년간 5% 상승에 묶였던 전세값이 최소 10포인트 이상은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7월 계약갱신 청구권 소멸 물량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속도와 시중 유동성 감소가 주택 수요 급감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미 많이 오른 집값과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도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7월에 나타날 전세 가격의 급등은 이중으로 형성됐던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수렴되는 현상에 불과해서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라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해 억눌려 있던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변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전세 가격의 추가 상승이 아니라는 설명이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반론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에 있는지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그런 지역 일대는 어떤 지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시장을 바라볼까요? 임대인이 원하는 건 뭐죠? 월세보다 당연히 전세를 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인분들 대다수가 다주택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보통 다주택자분들이 세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전세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돈들이, 현금들이 전부 다 주택에 다 묶여 있다 보니까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이 월세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4년간 기회비용을 아마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년 전의 전세 금액과 지금의 전세 금액 거의 증액한 부분이 거의 없었겠죠. 5%밖에 증액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들과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 2년이 지나서 신규 계약을 해서 거의 뭐 지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전세 금액이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 상승을 했고요. 증액을 했고, 강남 같은 지역 일대에선 거의 5억 이상 1년 만에 전세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 2년 동안 5억 또는 3억이라는 자금 갖고 또 어딘가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겠죠. 따라서 그동안 전세 금액을 올리지 못했던 임대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기회비용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전세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 분들은 전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에 반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적으로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현금의 비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자면, 첫 번째, 지금 시장에 나와 보니까 전세 금액이 너무나도 높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전세 금액이 사실상 아니죠. 1년 만에 3억이 올랐어요, 강북은. 강남은 5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금 비중이 많은 전세 세입자가 아닌 이상 이 전세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극히 드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현금의 비중이 높지 않는 그런 전세 세입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의 금리와 함께 월세를 따져보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차익을 계산을 해봐서 좀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기존에 전세 5억 정도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5억이 있는데 현금이 2억 정도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전세 5억에 지금 시장에 나와 보니까 신규 계약을 하려고 보니 전세 금액이 약 2억 정도 올라서 7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현금 2억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전세 세입자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대출 받는 거와 또는 여기서 그냥 반전세로 전환하는 거와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은 5억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전세대출 금리 4%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5억에 4%면 2천만 원이죠. 그러면 그거를 1년에 나누면 약 167만 원의 이자가 나갈 겁니다. 자, 이에 반해 반대로 반전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반전세. 자,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금 2억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5억에 대한 반전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억에 한 30만 원 정도는 잡고 계산을 한다면 한 달에 내는 월세는 얼마가 될까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전세와 반전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차익이 어떤 게 더 적습니까? 반전세가 훨씬 더 적죠. 어쩔 수 없이 반전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분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월세 가격이 폭등하죠.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월세는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더욱더. 그리고 이 전세 수요는 사실상 현금 비중이 높은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를 선호하시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현금 비중으로 사실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택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출처 계획서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고가 전세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자금 출처에 대한 계획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 많으신 분들은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 같은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전세 금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강북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 일대 이런 초고가 지역 일대와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일대들이 분명히 서울 안에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 2022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굉장히 최소로 들어오는 입주 물량입니다.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주 물량이 적은 것 뿐이지 각 지역마다 살펴보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주 물량 이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를 받는 분들이 아마도 물건을 엄청나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에 대한 그런 요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들어서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고자 사실 가지고 있는 이런 물량 중에 가장 저가의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물량은 강북 지역 일대 훨씬 더 많이 배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일대에 입주 물량까지 많은 지역 일대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급매 또는 초급매 형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지역마다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강남 이런 초고가 주택 전세 현금 비중이 많은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 일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현금 비중이 적은 강북 지역 일대에서 특히나 입주 물량이 올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여기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각 지역마다 나눠서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전세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예상적 일대를 좀 말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일대에 지역과 아파트 그리고 뭐 세대수 그리고 그 주변 일대를 제가 좀 기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로구 일대인데요. 이 고척동 일대에 고척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2022년 10월 달에 들어오는데 약 2,200여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파가 주변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는 개봉역 일대의 주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구로에 있는 뭐 구로 오네트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약 한 400여 세대 정도가 됩니다. 대림역 주변에 있는데 사실 이 지역 주변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여파는 좀 미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대문구 쪽 일대를 보실 텐데 서울 일대에서 올해 전세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지역 일대는 저는 서대문구 일대라고 봅니다. 특히나 홍은동, 홍제동 일대 그리고 DMC 그 지역 일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은동 일대, 이편한 세상 홍제 가든 이게 2022년 12월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도 2022년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약 480여 세대 그리고 228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우리 힐스테이트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인근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백년산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엄청나게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약세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무악재에서부터 홍제역까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건 구축 아파트건 이 전세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들어온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이거 1000세대가 넘습니다. 홍제역 주변으로 들어오고,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도 약 80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올해 10월 달에 무악재역 바로 앞에 인근에 들어옵니다. 또 여기에 앞서서 얘기한 거 저기 이편세상 홍제가든 얘도 한 480여 세대 홍제역 주변으로 들어오죠. 따라서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좀 약세의 시장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남가자동 일대에 DMC 금호 리첸시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가자역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한 450세대 정도가 되고 7월 달에 들어오고요. 여기에 마찬가지 지금 증산 2구역이죠. DMC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올해 3월 달에 들어옵니다. 거의 400세대 정도가 되는 이 DMC 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죠. 따라서 이 가자역 있는 우리 가젤 뉴타운 쪽 아파트나 또는 수생 뉴타운 쪽 아파트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성북구에 있는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22년 1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요. 이건 약 2000세대가 되는 물량입니다. 기름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미아 사거리 역과 붙어 있는데 아마도 기름 뉴타운 일대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동 일대이죠. 보문 리슈빌 하우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460세대 정도가 3월 달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보문역 바로 초역세권에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맞물려서 용두동 일대에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의 아파트가 650세대인데 11월 달에 보문역과 신설동역 주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레미안 엘리니티 아파트도 8월 달에 약 1000세대가 넘는 물량인데 보문역과 신설동역 주변으로 들어오고요. 또 종로 숭인동 일대 종로 활라 비발디 아파트도 약 5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신설동역 쪽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보문역과 신설동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송파에 있는 거여동 아파트인데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죠. 약 거의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인데 거여역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또 입주를 하는 호반 서밋 송파 1차,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례 신도시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거의 도합 거의 한 1400세대 정도가 되는 물량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거여역 주변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까지의 영향을 이 전세가 하락의 영향으로 미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관악구에 있는 신림동 아파트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아파트입니다. 약 1100세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주변으로 들어오는데 이 주변에 사실 뭐 신축이건 아파트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그 주변 한에서만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하반기에 정권이 바뀌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요건이 나오게 된다면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일대들이 많이 있죠. 이게 다 어느 지역이죠? 전부 다 강북 지역 일대입니다. 상급지 지역 일대에서 나오는 아파트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입주 물량이 아예 없는 강남 지역 일대나 초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세가 상승,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기저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떨어져 있었던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증액률은 계속 상승률은 올라가는 지표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심리적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지역 일대, 상급지 지역, 1급지, 2급지 같은 그런 지역 일대에 이런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요도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저는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각각 구역을 잘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올해 전세가 하락이 예상될 지역 일대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